오늘 새벽에 미국장 3대 지수가 2% 가까이 다 빠졌습니다. 다우는 2%는 아니지만 1.99. 그 다음에 여기 S&P 500 지수가 2.15, 나스닥이 2.67인데, 최근 추세를 보면 이제 다우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빼쭉하게 이렇게 올랐다가 다시 그거를 뚫고, 그러니까 고점 밑으로 내려왔죠. S&P 500 지수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나스닥은 아예 고점을 뚫지를 못하고 아랫방향으로 내려가서 이 저점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테스트를 하러 내려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빠질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내려가 봐야 찔끔찔끔 뭐 한 10%도 안 되는 하락세를 보였는데, 요번에는 좀 세게 내려가려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이슈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데요. 이게 연율로 4.2%, 이게 전년 동월비는 아니고, 그러니까 전월비 이 정도 변화했는데 이 변화폭을 계속 4년 나머지 3분기 동안 유지한다면 연간 4.2% 내린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연율은. 기대치는 뭐 근원 뭐 그다음에 전체 소비자 물가 지수 뭐 0.2, 0.3 뭐 이렇게 한다. 거의 한 4배 혹은 3배 정도 올라갔어요. 물가 상승률이 예측치보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단기간에 이슈, 그러니까 제롬 파월 연준장의 액션에 변화가 있겠느냐? 변화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선언했듯이 일시적으로 돌파하는 것은 신경을 쓰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인 타겟 목표 물가, 소비자 물가 상승, 타겟 물가 지수를 유지하겠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연준 같은 경우는 PC 물가 지수를 가지고 하지 소비자 물가 지수를 가지고 타겟을 하지 않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과도하게 오는 상황에서 연준 안에 있는 이사들 중에 한 명이 뭐 테이퍼링 좀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슈만 나와도 주시장에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 일이 터지기 전에 지난주에 연준의 한 분께서 한마디 하셨죠. 너무 많이 올랐어. 그래서 잘못하면 아래로 휙 꺼질 거야 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여기하고 맞물려가지고 시장의 움직임이 좀 더 세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말씀드렸지만 얘가 한 20% 내려갈까? 통상적으로 경기가 확장 국면에서 올라갈 때 조종하고 올라가는 건 반복합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그런데 고점 대비, 상승 고점 대비 20% 정도까지 빠지는 경우도 가끔 나와요. 지금 과도하게 오른 상태에서 그런 정도의 조정이 충분히 나올 만하다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그렇게 되질 않았다는 거예요. 상당히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요번에는 좀 다를까라는 기대를 조금 걸어봅니다. 계속 말씀드려 왔는데 현금 들고 계시죠? 조정을 받으면, 세게 조정을 받으면 여러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매수 타이밍이에요. 이 와중에 돈나무 언니께서, 캐시우드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ARKK 요 ETF가 보시면 지금 저점을 뚫고 아래로 세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156달러 선까지 갔거든요. 근데 지금 102까지 내려왔으니까 이게 30% 넘게 깨졌습니다. 지금 지지선 깨고 아래로 세고 내려가고 있는데, 어제 테슬라가 600달러가 깨졌습니다. 어제 새벽에 약간 반등하는 것 같더니 아래로 싹 이 저점 테스트 하는 게 아니고 저점 깰 것 같은데, 저는 깨고 내려갈 것 같은데, 이번에 이 추가적으로 반등하기가 쉬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전히 성장주의 미래는 있습니다. 이거는 뭐 부정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작년도부터 계속 세게 먹고 왔잖아요, 성장주들이. 그리고 특히 혁신과 뭐 그런 쪽, 기술 쪽, 테크 쪽을 많이 가지고 계신 이분께서 미래는 있는데 다시 얘가 재차 상승하는 데는 언제 상승할지 모른다는 게 이제 문제죠. 이게 빨리 반응해서 움직일지, 아니면 한참 동안 기어다닐지, 아니면 조정이 더 깊어질지는 예측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 ETF를 가지고 있다면 이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되고, 이분이 한마디 더 하셨거든요.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많이 특히 구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다른 것들도 이제 오른 것들이 많은데, 부분적으로 뭐 목재도 많이 오르고 막 이렇게 올랐는데, 중요한 건 여기 밑에 뒤 얘기에 인플레 대신 디플레가 급등된다고 얘기했거든요. 이거는 제 생각에는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수요가 급격히 위축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수요라고 함은 여러 가지가 중간재, 원자재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최종재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경기가 수축되면 최종재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수축되거든요. 예를 들면 그 소비자들이 물건을 안 샀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생산자들, 그 기업들 입장에서는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가격을 인하해서라도 재고를 밀어내려고 하거든요. 그때 가격 인하가 발생되고 그로 인해 디플레이션 우려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수요가 살아있는 상황 하에서는 이게 잘 발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요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이 높다가 낮아지면 그러면 생산자들이 그 원자재 가격이 낮아진 것만큼 자기가 출하하는 그 생산물의 가격을 낮추느냐? 안 그래요. 왜냐하면 수요가 살아있어서 팔리기 때문에 가격을 그렇게 내릴 이유가 없고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반영된 그 원자재 가격보다 마진이 커지는 효과가 있죠.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일정 수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수요를 좀 더 촉진시키기 위해서 올라간 최종 제품의 가격을 살짝 낮출 수는 있죠. 근데 그거는 극히 부분적이면 일시적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수요가 살아있는 상황 하에서 원자재 가격이 내려간다고 해서 디플레이션이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뭔가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우려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또다시 성장주가 튀어 올라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착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 이외에 몇 군데도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제 비트코인을 잠깐 보면 이 비트코인이 지금 좀 수상합니다. 가상화폐 쪽이 좀 수상한데 비트코인 최근 추세를 보면 이게 6개월간이거든요. 보시면 여기 이제 바닥 이렇게 지지를 하고 있는 이 지지선을 이렇게 그어보면 밑에를 그어보면 지금 지지선이 깨졌죠. 그래서 횡보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최근 한 달 추이를 놓고 보면 너무 짧게 보이네. 이게 머리를 만들고 내려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쪽에 이제 깊게 찍혔다가 다시 이렇게 둥글게 머리를 만들고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여기 이외에 지금 이게 반등이 그렇게 세질 못하거든요. 반등을 보면 직전에 있었던 이쪽 상단 반등도 지금 뚫지를 못했거든요. 여기 최고점을 뚫기는커녕 여기도 못 뚫었거든요. 지금. 그 다음에 가장 센 게 지금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보다 후반부에 비트코인보다 약간 후반부에 정점을 찍었는데 얘는 아직 그나마 추세선상으로 보면 가장 세요. 최근 한 달 추세 보면 여기서 이제 바닥 지지선을 그어보면 이렇게 아직은 이 상승 라인의 지지선을 뚫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얘는 아직 살아있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움직임이. 일론 머스크가 난리를 친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약간 패턴이 깨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장기 패턴으로 놓고 보면 여기 이렇게 찍고 여기 찍었던 거 여기 찍었던 거 그러니까 대충 가상 라인을 그어보면 아직까지 장기 추세선상에서는 완전히 깨졌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걸 이제 짧은 라인으로 보면 짧은 기간으로 보면 패턴 자체는 깨져서 옆으로 이제 흘러 내려가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거든요. 반등을 했는데 반등할 때마다 전에 있었던 여기 넥라인도 살짝 여기 바닥 있죠. 이 넥라인도 살짝 깨고 올라왔다 다시 깨졌고 다시 반등했는데 여기 있는 머리도 못 들었고 다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들려고 애를 쓰고 있긴 한데 여기 있는 지지 라인이 깨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현재 들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 전체는 과도한 상승이 이제 조정 국면으로 잠깐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누차 계속 저희가 겪어왔지만 이 조정이 얼마나 깊을 것이냐예요. 붕괴는 존재하지 않을 건데 이 조정이 어느 정도 갈 것이냐 가장 중요한 문제고 또 한 가지는 그때 무엇을 살 것이냐가 문제겠죠. 그러니까 현재 현금을 얼마나 들고 있느냐, 조정은 얼마나 깊어질 것이냐, 그 시기에 무엇을 살 것이냐 이 세 가지가 문제점인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거나 다른 사람들이 좀 약간 보수적으로 얘기했던 사람들이 말씀드렸던 것들을 잘 귀담아 들으신 분은 아마 일정 부분 현금을 보유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 그리고 주식 중에서 과도하게 상승했던 주식 이외에 상대적으로 덜 주식시장에 반영되어 있으면서 향후에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의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이라면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좀 더 조정을 받더라도 어차피 뭐 전체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는 모든 주식이 다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지만 상대적으로 과도하게 배수를 치고 있거나 그런 것들은 이 아크펀드에서 움직임을 보이는 것처럼 추세적으로 상승 모멘텀을 잃고 계속 내려갈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감에 아마 쌓여 있으실 수 있거든요. 요번에
이제 뭔가 구별이 어려우면 그냥 지수를 매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장주 패턴에 있는 것들을 모두 다 포기하실 수는 없어요. 향후에도 결과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패턴이 있다면 시간이 지나더라도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쪽을 완전히 배척할 수는 없지만 그쪽의 포지션보다는 계속적으로 탄탄하게 잘 영업을 해오고 있는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도 상대적으로 가치에서 소외되고 있는 그런 주식들을 좀 바구니에 담아두는 게 향후에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닐까? 또 한 가지 머릿속에 둬야 될 건 사실 이제 구리 가격도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원자재 얘기, 슈퍼사이클 얘기를 계속하지만 제가 그 얘기는 드렸죠. 구리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 전고점을 뚫었다고. 근데 구리가 전기차와 관련된 수요가 있긴 하지만 최근에 일어난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일어난 전기차 수요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직전에 있었던 이런 정상적인 경제 패턴에서 가졌던 구리가 여기까지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그거를 상당히 넘어간 수준에서 있거든요. 물론 과거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반영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서플라이 체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너무나 단기간에 모든 것을 다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원자재 관련된 주식에 대해서 계속 긍정적인 패턴을 보는 거는 저는 약간 불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조정 이후에 다시 재차 상승 탄력을 받고 간다기보다는 향후로 가면 갈수록 서플라이 체인의 문제는 해결될 것 같고 그러면 지금까지 기대해왔던 그런 이익 배수만큼 또다시 이익을 낼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석유는 상대적으로 덜 올랐기 때문에 석유가 구리처럼 따라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상황이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쉐일오일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 80년대에 한번 붕괴됐던 때 있죠. 80년대 붕괴돼가지고 언제 브렌트유가 만들어져가지고 85년 9월인가요? 그 영국이 그 석유 자유화, 석유 가격 자유화를 선언한 이후에 사우디가 20만에서 100만, 200만에서 100만이든가? 1000만이든가? 하여튼 5배 일일 생산량을 늘리는 것 때문에 가격 하락 이후에 지속적으로 옆으로 횡보한 90년대 후반까지 지금 그런 패턴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유가가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있었던 정상 패턴에서 움직였던 가격대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다면 얘는 충분히 많이 올라왔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향후에는 그린에너지 때문에 석유의 공급이 수요보다 많을 거라고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유가도 구리만큼 올라간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올 만큼 올라왔다. 이렇게 봐야 되고 서플라이 체인의 문제가 해결되면 얘도 제 개인적으로는 60에서 50달러 사이에서 움직이는 게 가장 적정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채굴이라든가 같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서플라이 체인 쪽에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는 한국관세물류협회인데요. 그 이유는 아직 예를 들면 이거는 중국 컨테이너 운임지수거든요. 운임지수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하이 운임지수는 컨테이너 운임지수는 올라가다 지금 멈췄는데 멈춘 게 다행이긴 하지만 아직 아랫방향으로 내려오고 있지는 않고요. 영국 쪽에서 하는 해운 컨설팅의 HRCI는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BDI, 발트 운임지수도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서플라이 체인이 완전히 해결됐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게 일정 부분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완화가 되겠죠. 그러면 그게 이제 이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자재와 관련된 소재주들을 너무 긍정적으로 쳐다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고려아연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 3만원대 초반이든가요? 거기까지 조정받았을 때 매수를 고민하다가 좀 더 조정받으면 갈까? 이 구리 가격이 조정받으면 갈까? 그 생각을 했다가 타이밍을 놓쳤는데 요번에 조정받아서 들어갈지 요번에 조정받으면 들어갈 생각은 사실은 없습니다. 여하튼 그리고 뜬금없이 하나 그냥 볼게요. 쿠팡입니다. 제가 계속 쿠팡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얘기를 했는데 얘가 35달러에 상장하지 않았나요? 공모가가? 지금 공모가까지 내려온 것 같아요. 어제 35달러 찍었거든요. 근데 제대로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아래로 그냥 쓸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쿠팡을 상장했다면 이렇게 난리를 쳤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하게 돼요. 미국에 상장한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느 분이 지난번에 댓글을 다셨었거든요. 그 얘기를 했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미국 사람들 돈 이렇게 싹 하셨다고 올려놨는데, 농담 반 진담 반이지만 전혀 그 의도가 없었던 건 아닌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저도 여하튼. 그리고 미국의 비농업 부분 고용지표가 나왔거든요. 지난주에 나왔는데, 보시면 특이사항이 여기 보면 이게 3월에서 이거 3월 고용자 4월 고용자 쓰거든요. 근데 이게 줄은 데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다 여기 제조업. 여기 보시면 여기 줄었죠. 제조. 약간 늘긴 했는데 이거 뒤로 불고 쓰 이거 내구재. 이거는 비내구재. 여기 보시면 리테일 트레이드도 줄었죠. 도매 줄었어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 쪽 렌탈하고 리스 서비스 요거는 좀 늘었는데, 여기 보시면 프로페셔널 비즈니스 서비스 이것도 많이 줄었어요. 사무직 관련된 전문직. 가장 여기 보시면 이 서비스 업종 많이 줄었고 마찬가지네요. 사무직 업종 꽤 많이 줄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헬스케어 쪽도 줄고, 여기 보면 이게 가장 많이 늘었어요. 레저. 그러니까 그 놀러 다니고 막 이런 거, 숙박 이 두 가지. 미국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일자리를 거부해가지고, 그러니까 일자리가 넘치는데 일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계속 실업수당을 쥐어주니까, 이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은 한 달에 한 500만 원 정도 받는데, 그게 제가 기사 읽은 거로는 그 최저임금의 2배랍니다. 최저임금의 2배를 받을 수 있는 거래요. 그러면 그런 최저임금이나 이런 걸 받을 쪽에 가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는 실업수당을 받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이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온 이후에 액션을 취한 게 결과적으로는 고용, 뭐 일자리나 이런 것도, 일자리는 많은데 결과적으로 그런 저임금 노동자들이 이 일을 가지를 않아서, 결과적으로는 그 저임금 노동자들한테 임금을 더 주지 않으면 고용을 하기가 어려운, 장사를 하기가 어려운, 주로 이제 자영업이나 이런 중소장업 쪽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월급 올려주게 되면 그것도 역시 물가에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정책에 대한 문제점들이 시장에서 막 쏟아지고 있는데,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나왔잖아요. 세게. 이런 상황에서 돈을 계속 막 무작위로 퍼붓겠다고 하는 이 민주당의 정책이 힘을 받고 탄력을 받고 갈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는 궁금합니다. 저는 그게 궁금해요, 사실은. 뭐 가족 관련된 것도 대규모로 하겠다 그러고, 그다음에 인프라 투자도 하겠다 그러는데, 그 모두 다 100% 자기가 원하는 만큼 밀고 나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가장 궁금한 것 같고, 몇 개의 주지사 같은 경우는 실업수당 자체를 아예 안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가로 주는 실업수당을 안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시끄러운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봐야 될 거는 이건데, 특이하게도 중국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은 기관보다는 개인이 활발한 시장이거든요. 그 전 세계 시장이 밀려 내려갈 때 중국이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도, 이거 물음표인데 이게 올라갈 수 있어, 혼자 나 홀로 상승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다른 지역보다 하락에 대한 방어는 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되고, 그 가장 주된 이유는 상당 부분 많이 조정이 돼가지고 시장이 다른 시장에서 이격되어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중국의 현재 상황은 다른 데보다 나쁠 게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코로나 상황도 마찬가지고, 뭐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상황도 마찬가지고, 다만 지난번에 한번 검토를 해드렸지만 국내외적으로 예를 들면 뭐 5G나 반도체나 혹은 뭐 컴퓨팅, 슈퍼컴퓨팅 관련된 이런 기업들, 혹은 이제 중국 군사기관에서 관련하고 있다, 군부에서 이런 관련된 기업들 몇 개 이외에는, 그러니까 그런 제재들은 이미 충분히 다 돼서 추가적인 제재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게 나올 건 없을 것 같고, 국내적으로는 마윈이 쏘아올린 그 무시막지한 공 때문에 마윈 자신도 공산당한테 두들겨 맞고, 좀 말이 셌네요. 공산당한테 엄청나게 제재를 받고 아예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몰려있는 상황이고, 그 이외에 다른 그 관련된 하이테크 온라인 관련된 기업들이 그 한번 불려갔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일단락 된 데다가
인민은행에서 나홀로 긴축에 대한 얘기들 때문에 시장이 그러니까 내려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중국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여기저기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중국은 이미 눈치 보기를 잘하면서 시장이 이걸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향후에 중국이 좀 더 성과를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상대적으로는 그 생각은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요동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중국은 좀 방향성이 좀 다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하튼 결과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 올라오는 과정 중에 충분한 조정이 한 번도 있지 않았으면 그것에 대응하는 포트폴리오를 그냥 짜면 되는 거고, 그래서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 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조정받으면 그때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직전 1년 동안 세게 올라왔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그쪽 영역에 너무 많은 포지션을 넣어두면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직전에 올라왔던 것만큼 또다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기에는 이제 향후에 계속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기술주는 일정 수준 소외되는 패턴으로 넘어갈 수 없다는 점에서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